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반응에 대해서 할게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 감각적인 기관이고요.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의 경로를 볼 거예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면 그거에 따른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여기 있고요. 얘가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는 대뇌는 여기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근육은 여기 있어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대뇌까지 전달해주고요. 대뇌는 그 정보를 분석해야 되고요. 분석한 결과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움직여야 됩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자극을 전달해주는 걸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신경계 다발입니다. 이게 신경계야. 자극을 전달하고 분석해서 명령 내리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는 아이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보다 신경계가 훨씬 더 넓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극을 분석하고 명령 내리는 이 신경이라는 걸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뭘까? 요거예요. 자, 우리처럼 살아있는 애들은 생물이라고 하고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생물의 몸은 뭘로 되어 있어야 되니? 세포. 그러면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뭘까요? 세포입니다. 세포. 그래서 그 중에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를 부르는 명칭만 따로 있어요. 그 세포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뭡니까? 뉴런입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도 당연히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겠죠. 그 세포를 부르는 이름이 뉴런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뉴런이라는 세포가요. 일반적인 세포와 모양이 좀 달라요. 자, 뉴런이라는 하나의 세포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됐어. 자, 그 중에서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게요? 세포 속에 있는 핵이죠. 뭐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세포 속에 있는 핵이겠죠. 핵 어디게요? 요게 핵입니다. 그래서 핵을 포함하고 있는 이 대가리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신경 세포체 라고 해요. 자, 핵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부분을 신경 세포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머리 부분에도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긴 다리도 있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 돌기라고 합니다. 신경 돌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요, 사실은 신경 세포체라고 하는 머리 부분과 볼록볼록 튀어나왔다 돌기라고 해요. 신경 돌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돌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리 부분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아이는요 마치 나뭇가지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 있는 돌기를 가지돌기,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밑에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돌기를 뭐라 그러게? 이걸 축색돌기 또는 축삭돌기,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축삭돌기, 네, 축삭돌기. 그래서 라고 하는 머리 부분의 돌기와 아래쪽 다리 부분의 돌기로 나눠서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똑같이 돌기인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가지 돌기는요 옆에 있는 또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요. 자극이 일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축삭돌기는 자극 그 다음에 있는 뉴런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축삭돌기는 자극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자극은 가지돌기가 받아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뉴런 구조야. 근데 이 뉴런이라는 세포 하나가 신경일까? 아니죠. 이러한 뉴런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야 신경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런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걸 신경이라고 불러요. 이걸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걸 A 뉴런, B 뉴런, C 뉴런이라고 할게. 내가 자극을 B한테 딱 줬어. 자극 전달하면 B가 자극을 받았어. 자극이 B에서 어디로 가니? B에서 C로만 가니? 아니면 B에서 A로도 가니? 자극은요, 얘가 받아들이면 내보내는 곳은 어디야? 얘죠. 그래서 자극은 이렇게만 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위로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받기만 하고 얘는 내보내기만 합니다. 여기서 못 나갑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극을 B에다가 주면 B를 통해서 C로는 가지만 B를 통해서 A로 가는 일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까? 요런 일입니다. 요런 일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머리 부분이 가지돌기, 축삭돌기, 가지돌기, 축삭돌기, 가지돌기, 축삭돌기.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정보를 받아서 축삭돌기 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요? 그래도 가지돌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돌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줍니다. 알겠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극은 일방통행이에요. 역방향으로 못 갑니다. 이해되겠어? 네. 라고 하는 이러한 뉴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신경인데요. 그 중에서 감각기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도 있고요.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는 신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뉴런에도 종류가 있다. 뉴런에 종류가 있어요. 또는 신경의 종류가 있어요. 같은 말. 자, 여기가 감각기관이에요. 그게 눈이어도 되고 귀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감각기. 그 감각기랑 연결되어 있는 뉴런.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뉴런.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근육을 움직이게끔 해주는 뉴런. 간단히 그리면 이렇죠. 이렇죠. 됐죠? 자, 그 중에서요. 얘가 A 뉴런, 얘가 B 뉴런, 얘가 C 뉴런 이렇게 갈게요. 그 중에서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뇌까지 전달해주는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는 뉴런을 우리는 감각 뉴런 또는 감각신경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해돼?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받아다가 분석하는 얘를 우리는 연합뉴런 또는 연합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분석한 명령을 근육한테 전달해주는 얘를 운동뉴런 또는 운동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알겠어?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극이 오면요. 전달되는 과정. 당연히 감각기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절대 없어요. 하이! 정신 안 차려. 자극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못 간다. 됐죠? 그러니까 자극은 무조건 감각기를 지나. 불러. 감각. 뭐라고? 뉴런. 그 다음 뭐야? 연합뉴런. 그 다음 뭐야? 운동뉴런. 그 다음 뭐니? 네. 그 다음 뭐라고요? 근육. 이 순서로 가는 거야. 근데 연병할 이게 지워져요. 얘 이름도 없어요. 이건 그냥 가고 이건 그냥 나예요. 자극이 가를 지나 A, B, C 나로 가니 나를 지나 C, B, A 가로 가니 이게 문제예요. 어떤 게 감각인지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는 방법. 자, 호명아. 잘 보시면 여기 뉴런의 대가리 몇 개 있냐? 2개밖에 없어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뉴런의 대가리 신경 세포체가 2개밖에 없어요. 잘 봐요. 이 대가리 누구 거니? 이거 B 거예요. 맞아요? 이 대가리 누구 거니? C 거예요. 그럼 대가리 없는 색이 있죠?
이 감각뉴런 대가리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없는 거죠. 알겠어? 이 대가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새끼가 감각뉴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합뉴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동뉴런이고 이게 근육이다. 방향은 얘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없는 새끼를 잡습니다. 그게 감각뉴런입니다. 되겠냐? 요렇게 봐요. 되겠어? 내 그림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죠? 선생님이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자, 29페이지 67번 봐봐. 29페이지, 28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자, 64번을 봐도 되고 66번을 봐도 되고 67번을 봐도 되는데 64번 볼까요? 63번. 64번. 어떻게 감각요령이야? A 쪽에 있는 게 감각요령이죠. B는 뭐예요? 아니, 가는 뭐예요? 연합요령. 그래서 다는 뭐예요? 운동요령이죠. 이렇게 나와도 누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되겠어? 네. 66번에도요. 거기 가나다 나와 있죠. 그래서 29페이지 66번 하고 있다. 가가 누구예요? 감각요령. 나는 연합요령. 다는 운동요령. 잡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대가리 있는 쪽 확인하시고요. 옆으로 뽑아져 있는 아이가 감각요령이다. 되겠니? 방향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뉴런들이 모여서 신경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뉴런이 모여있는 신경은요. 분석하는 뉴런, 기억하는 뉴런을 뭐라고 합니까?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는 이 뉴런들을 뭐라고 합니까? 말초신경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말초신경, 이게 중추신경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은 무슨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연합 뉴런 또는 연합신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 그래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가 시험 문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연합신경으로 되어 있는 중추신경.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중추신경은 우리 몸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뇌랑 어딥니까?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이고 얘네들은 연합신경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피부, 그래서 이런 데 뻗어 있는 것들이 말초신경이죠. 됐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중추신경. 그 중추신경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니? 그렇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 중추신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뇌죠. 뇌는 몇 덩어리? 5덩어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뇌는 5덩어리인데요. 뇌. 자, 꼬맹아 한 번만 그려. 한 번만 그려. 자, 요만큼이 뇌야. 됐지? 이게 뇌야. 그려 그냥. 이게
됐어? 그 얘기야. 얘는 뭐야? 연수. 됐냐?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세 가지. 5가지야.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판단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대뇌네요.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대뇌는요.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 그래서 그리고 오감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감각력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네, 연합력, 운동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오감의 정보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오감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공부하는 부분도 있어요. 영역. 그리고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대뇌인데. 그래서 자,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뇌를 해부하는 거를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뼈다귀가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뼈다귀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못 자르니까 전기 드릴로 잘라요. 전기톱으로 잘라요. 띵 하고 자르면 요만큼 오면 수박처럼 쩍 소리가 나고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뇌라고 하는 저 5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대뇌를 이렇게 꺼내면 말캉말캉합니다. 그래서 네, 그 대뇌가 몇 덩어리일까요? 2덩어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뇌, 우뇌, 왼쪽에 있는 대뇌, 자뇌. 알겠습니까? 2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뇌와 자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우뇌와 자뇌에 있는 신경이 어떻게 내려올까요? 그래서 네가 지금 오른손을 글씨 쓰죠? 어느 쪽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 그렇죠. 그래서 왼쪽 뇌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교차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뇌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고요. 2덩어리의 뜻이야. 이게 내려오면서 신경이 교차되는데 어디에서 교차될까? 그래서 연수에서 신경이 교차됩니다.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연수에서 교차돼서 내려와. 그래서요, 몸에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에 마비가 왔어요. 왼쪽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알겠냐?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은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겠죠. 학교 프린트 보고 혹시 거기에 더 있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해드리겠지만 이 정도가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뇌의 신경은 연수에서 교차돼서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손에 자, 선생님이 그림 그려드렸죠. 손에 옆에 뭐 있습니까? 귀 있지, 이 새끼야. 아까 귀에서 소리의 정보를 어디로 가져왔어? 소리의 정보를 어디로 가져왔어? 오감의 정보 다 되잖아. 하지만 그래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정보는 어디로 갈까요? 손에로 갑니다. 그래서 손에는요,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해줘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데가 소뇌입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럼 소뇌는 몇 덩어리 있대? 미친년. 귀가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여기도 소뇌 있고 여기도 소뇌 있는데. 알겠어? 소뇌도 2개야. 됐죠?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운동 기능 조절해준다. 그래서 옆에 귀. 그래서 귀 있는 쪽에 이렇게 소뇌 맞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째 중간뇌 먼저 할게요. 중간뇌 옆에 뭐 있게 해요? 눈 보이세요? 중간뇌 옆에 눈이죠. 졸려고 살짝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요. 선생님이 갑자기 랜턴을 여기다 딱 비치면 얘 눈공이 어떻게 될까요? 잡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실신을 했는지 이 새끼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랬을 때 의사들이 뭐 할게요? 치료 오면 네, 문법을 딱 까고 거기다가 랜턴 비칩니다. 그랬을 때 동공이 움직이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동공 변화가 없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게 동공의 크기 변화가 의식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의식을 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없다는 건 대뇌. 의식이 없다는 건 대뇌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동공의 크기 조절은 대뇌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합니까? 중간뇌가. 그래서 중간뇌는요, 뇌 통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눈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공의 크기 조절 이거 중간뇌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내용만 드리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간다. 간뇌. 이 새끼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뇌 중에서 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간뇌는요, 조금 이따 배우는데 호르몬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하수 제가 여기 호르몬의 중추이기도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주는데, 그래서 간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항상 체온이 몇 도여야 되니? 31.5도. 근데 31.5도보다 에어컨 틀어도 추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체온이 툭툭 떨어지면 뒤지겠지. 그러면 체온을 높여야 되겠죠.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려면 우리 몸에서 뜨겁게 장작을 떼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높인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아까 먹어서 저장해 놓은 영양소를 부셔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양소 몇 개 부실까? 2개? 아니면 10개? 더 양 조절하는 게 재밌다. 너무 더워! 땀 흘리게 하는 게 이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몸에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체온을 뭐 하는 역할? 조절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오빠! 물질 대사량을 조절해요. 자, 영양소 몇 g을 태울까? 이거 조절해주는 애야. 그래서 결론 우리 몸에 체온 조절해주는 애가 간뇌입니다. 알겠냐? 네, 인간은요, 일정 범위 이상의 체온을 벗어나면 무조건 죽어요. 너무 온도가 높아져도. 그래서 온도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도 죽어요. 체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져도 전체온적으로 죽습니다. 이 체온을 정확하게 유지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간뇌가 합니다. 간뇌가 우리 몸에서 물질 몇 g을 부셔서 에너지 낼 거냐? 물질 대사량을 조절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연수. 이거 우리 몸의 제1급소예요. 보면 뇌는 너무 중요해서요. 가장 두꺼운 뼈다귀로 둘러싸여 있는데 문제는 그냥 뼈다귀로 통으로 싸우면 고개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디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고개를 구부릴 수 있게끔 마디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뼈를 붙여놓으면 고개를 못 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뼈와 그 다음 뼈 사이에 구멍이 뚫려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까딱까딱 할 수 있어요. 그 구멍에서요, 약간 옆구갈로 위쪽으로 사선으로 찌르십시오. 꽉 찔러! 그럼 죽습니다. 거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전 할 때요, 가서 옆에 있는 적군이 딱 보이면 거기에 그래서 젓가락으로 딱 찌르면 막 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특공대들이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우리 몸의 급소 어떻게 찔러야 잘 죽냐. 흔히 그거 배울 때 제일 급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딱 찌르면 됩니다. 그러면 악소리도 못 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명활동의 중추입니다. 찔러줘. 생명활동의 중추입니다. 생명활동의 중추인데 여기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수에서 대뇌 신경도 교차됩니다. 그래서 대뇌 신경도 교차되면서 생명활동의 중추. 심장을 뛰게 해요. 심장 뛰는 거 이 새끼가 아니에요. 심장활동. 됐어. 그리고 숨쉬게 해요.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켜요. 이런 거 다 이해가. 심장을 박동하게 한다고. 그래서 네, 호흡을 하게 한다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요, 태어나서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명활동이 중추입니다. 되겠냐?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얘 그렇습니다. 되겠냐? 자, 그 연수랑 쭉
이 척수는요, 됐죠? 뇌로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 그래서 뇌로 신경을 전달해주는 통로. 그래서 감각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명령받아 내려오는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근데 네가 장난치다가 여기가 끊어졌어. 연합신경의 특징은요, 얘는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끊어지면 재생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래서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 신경 전달의 통로, 이게 척수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중추신경은요, 이렇게 뇌하고 여러분들 두 번째 척수하고 얘네들이 중추신경이다. 얘네들이 모두 다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다. 되겠냐? 네, 척수로 통로라는 역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뇌 역할 모델을 명심이 많이. 알겠죠? 네, 얘네들이 바로 중추신경입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은 이건데요. 말초신경은요, 우리 몸에 뻗어있죠. 이게 다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입니다. 그 말초신경 중에서 오메가 대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야, 이거 손가락 하나 까딱여봐. 요 손가락 움직여봐. 할 수 있지? 이거 뇌의 명령 받은 거니 안 받은 거니? 받은 거죠. 됐어? 신경 껴봐. 이거 있지? 이거 뇌의 명령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대뇌의 명령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대뇌의 명령 안 받고 있죠. 됐어? 그러니까 뭔가가 움직일 때요. 대뇌의 명령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신경은 말초신경 중에서도 채성신경이라고 해요. 자, 대뇌의 명령 없이 스스로 움직여요. 대뇌하고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자율신경하고 내장 근육이 움직이는 게 자율신경이죠. 그래서 심장이 작동하거나 폐가 움직이거나 이건 대뇌의 명령을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안 받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죠. 오빠, 잠자는 숲속의 왕자? 이놈의 새끼. 간내 보고 조절하라 그러면 될 거잖아. 오메가 추울 때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살 빠져. 물질 대사량이 높아야 되잖아. 그래서 추울 때는 미니스커트 입어야 살이 쭉쭉 빠집니다. 바지 입어 이 새끼야 그러면. 자, 그래서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건 채성신경입니다. 이건 대뇌의 명령을 받죠. 근데 내장 근육이 움직이는 건 대뇌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자율신경입니다. 되겠어? 네, 그 자율신경의 두 가지입니다. 채성신경도 자율신경도 다 말초신경이야. 중추하고 상관없어. 됐죠? 네. 그 중에서 자율신경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율신경 중에서 부감신경하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보면은 상상해봐. 어두운 산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저기서 산돼지 같은 새끼가 막 뛰어와. 그럼 뭐하니? 흥분하죠. 어떻게 흥분하죠? 이렇게 흥분할 때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교감신경입니다. 우리가 흥분할 때 반응하는 게 교감신경. 그래서 자, 교감신경은 우리를 흥분시키고요. 흥분하면 반응하는 거고요. 되겠어?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흥분과 반대 역할입니다. 이 둘의 역할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걸 멋진 말로 기량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 서로 기량작용하는 아이야. 교감신경이 반응할 때 부교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교감이 반응할 때 교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기량작용합니다. 자, 그 중에서 흥분했다고 생각해봐. 자, 흥분했습니다. 심장 바꿔줍니다. 호흡이 호흡이 거칠어진대요. 호흡은 거칠어지죠. 빨라집니다. 그래서 심장 활동 빨라져. 호흡수도 증가해. 알겠습니까? 네. 흥분하면 호배가 배고플까 안 고플까? 저기서 막 멧돼지가 달려오는데 배고파서 뛸 수 없네? 이러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반사에서 소화 기능이 억제돼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래서 침 분비가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면 침이 더 많이 분비될까요? 아니면 침이 많을까요? 침 분비가 억제됩니다. 침도 소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침 분비가 억제됩니다. 되겠냐? 네,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건 교감이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럼 부교감 외울 필요 없죠. 거꾸로 해요. 괜히 다 외워서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을 때 반응하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페이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거고요.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거고, 소화기능을 억제해주는 건데 그 옆에 쓰세요. 침 분비도 억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흥분하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 커져요. 이 얘기를. 그래서 흥분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교감이 반응할 때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면 동공이 확대되는 일까지 일어난다. 이게 교감의 역할이다. 부교감의 거꾸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은 중추신경, 말초신경. 말초신경은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고요.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이러한 신경에 의해서 결론은 우리 몸은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내가 의식도 하기 전에 반응하는 건 무조건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반응에는 내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조건 반사가 있고요.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반응하는 무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무조건 대뇌의 명령을 받고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뺀 나머지 중추의 명령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조건 반사는 대뇌가 주관하는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뺀 나머지가 주관하는 반사입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반응 속도는 조건이 빠를까 무조건이 빠를까? 무조건이 빠르겠죠. 이 무조건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냐 백인이냐 상관없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 상관없고요. 여자냐 남자냐 상관없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선천적 반사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연락 빨라요. 거기에 비해서 조건 반사는 후천적 반사예요.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사,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후천적 반사예요. 그러면 레몬 생각해봐. 레몬을 한 입 깨물다. 진짜 상상해.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입에서 침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건 조건 반사입니다. 이건 조건 반사입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애기한테 레몬 생각해봐 이 새끼야. 너 침 나오지? 그럼 걔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걔는 레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고 레몬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침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 나오는 행동은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입니다. 그건 대뇌가 주관하는 반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갓 태어난 애가 아직 탯줄도 안 자랐는데 걔 손을 펴. 그래서 탯줄도 자르기 전에 뜨거운 곳에 갔다가 댑니다. 이게 뭐 할까요? 본능적으로 치워요. 본능적으로 치웁니다. 누가 가르쳐줬나? 아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뜨거운 거에 닿으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치우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애를 수영장에다 던지면 뭐 할까요? 그냥 허우적거립니다. 그게 무릎 반사입니다. 그건 무조건 반사입니다. 알겠어? 저기서 뭐가 날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피하고 나서 뭐야? 이게 뭐죠? 이게 조건일까 무조건일까? 무조건입니다. 저기서 공이 날라오는데 배트로 내가 칩니다. 이건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런 거야.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조건 반사고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사는 무조건 반사야. 되겠어? 네. 그 무조건 반사 중에서요. 보면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대부분 척수 아니면 연수인데. 그래서 네. 척수까지 갔다가 오는 게 빠를까요? 연수까지 갔다 오는 게 빠를까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관되는 반사는 척수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직관되는 반사,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야 되는 게 척수 반사인데 이게 뭐죠? 척수 반사의 대표적인 게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무슨 반사라고요? 무조건 반사 중에 누구의 반사라고요?
얘들아, 무릎 반사. 아까 네가 얘기했지, 무릎을 탕탕 쳤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릎 반사.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거나 허우적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무릎 반사입니다. 척수가 시키는 반사입니다. 되겠어? 내가 막 교실에 복도를 막 뛰어가다가요, 앞정이 있어. 어떤 새끼가 이렇게 놓은 거지.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앞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발을 이렇게 그랬을 때요, 이걸 꾸르는 년은 미친년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밟다가 나도 모르게 치우고 나서 딱 보니까 앞쪽인 거야.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야. 앞쪽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다는 건 이 새끼가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아프다는 걸 느끼기 전에 여기까지 오면 척수가 앞쪽이야, 피해! 이거 얘기 먼저 해. 그럼 피하고 나서 뭐야? 앞쪽이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돼야죠. 흥분해서 피나네? 병신이란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무릎 반사, 앞정 반사, 그리고 아까 앞정 뜨거운 거 반사. 그래서 뜨거운 거에 닿으면 나도 모르게 뜨겁다고 느끼기도 전에 손을 먼저 치웁니다. 척수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 반사 요 세 개다. 무릎 반사, 앞정 반사, 뜨거운 거 반사. 알겠어? 네. 그럴 땐 나머지 무조건 반사는 연수 반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꼬맹아. 조건 반사하고 무조건 반사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데 조건 반사로 대뇌가 시켜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로 연수가 시켜서 나오는 눈물도 있어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박보검이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사귀자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을 알겠지만 난 결혼을 했어.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막 눈물이 나죠? 무슨 반사일까? 조건 반사야. 감정에 의해서 그러잖아. 그 아이의 안타까움. 그래서 네. 감정에 의해서 흐르는 눈물은 대뇌가 주관하는 눈물이에요. 조건 반사의 눈물이에요. 어머, 쟤 바쁘고 마음 어떡해. 마음 아프겠네.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건 감정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연수가 시키는 눈물입니다. 됐어? 그래서 눈에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 눈 앞에서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거 내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 연수가 시킨 눈물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침이 보면 골목을 딱 지나가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갈비집에서 냄새가 열나 나와. 그럼 어떻게 되니? 나도 모르게 침이 막 보이죠. 왜? 갈비가 나오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 주관하는 침인가요? 네, 생각해서 나오는 침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먹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나오는 침은 대뇌가 주관하는 침이에요. 생각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음식을 입에 넣고 지금 씹고 있죠. 그 순간 나오는 침은 누가 얘기한 침입니까? 음식을 씹고 있을 때 나오는 침은 연수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는 침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눈물이라도 똑같은 침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조건 반사의 눈물도 있고 무조건 반사의 눈물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근데 이거를 찍어보고 보면 맛이 나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가면 실험합니다. 왜냐면 성분이 달라요. 딴 종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알겠어?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요. 떨어뜨리면 오염이가 다를 겁니다. 그럼 어떤 자극에 따른 반응이죠. 됐어? 근데 이거 조건 반사일까요? 무조건 반사일까요? 왜? 감각기관이 보고. 됐어? 정보가 어디 가니? 대뇌. 대뇌가 주관하는 반사입니다. 무슨 반사입니까? 조건 반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조건 반사 잡는 거야. 이 상태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겠어? 자, 잡어.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서야 이런 의욕적으로 해라. 제대로 잡아라.
됐죠? 네, 여러분 조건만 그러면 훈련은요 조건만 사는 사람만 될까 동물도 될까? 파블로프의 개새끼 싫어. 밥 주기 전에 땡땡땡 종치니까 그래서 종치 불어서 밥 주니까 이걸 한 열흘쯤 하면 애새끼가 종소리만 나면 밥 주라 봐!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죠. 훈련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동물도 조건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훈련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조건만사는요 훈련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2년도 나중에 이렇게 던져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조건만사입니다. 그래서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10페이지요. 10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다음 주에 오시면 오늘 배운 거 테스트 먼저 보고 진도 나갈 거고요. 숙제 안 하시면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왜? 숙제가 부교수 어떡하지만 내 마음. 그래 공부를 왜 됐냐?
그 자율신경 안에 교감과 무교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말초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을 대뇌 명령을 그래서 하이라비 대뇌 명령을 움직이는 건 특성신경.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장 기능과 관련된 건 자율신경. 그 자율신경을 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요. 여러분들은 부교감, 교감의 생긴 모양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 11페이지에 호르몬. 자, 4단원의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아이가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 몸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액체가 만들어져요. 그 액체들을 통해서 내 몸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액체를 만드는 곳을 우리가 분비샘이래요. 또는 요즘에 용어들이 조금 달라져서 분비선 이렇습니다. 내 몸의 액체를 만드는 곳을 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액체를 만드는 분비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액체를 만들어서 여기 분비샘에서 액체를 막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진 액체가 몸 밖으로 나와서 흐를 거니 아니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조절할 거니 두 개예요. 몸 밖으로 나오는 액체를 만들어 분비시키는 이 분비샘은 그래서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액체를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는 아이를 외분비샘이라고 해요. 그럼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액체들이 뭐 있을까요? 그네가 다 느끼는 액체, 침, 눈물, 땀. 알겠어요? 그리고 애기나 엄마들한테서 흐르는 척. 그죠? 이런 것들이 외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액체들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눈물을 만드는 눈물샘이 외분비샘이에요. 땀을 만드는 땀샘이 외분비샘입니다. 침을 만드는 침샘이 외분비샘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액체를 만드는 곳은 분비샘인데 그 만들어진 액체를 몸 밖으로 분비하는 이 아이를 외분비샘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분비샘은 몸속에 있는데 피부 속에 있는데 피부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려면 얘를 밖으로 내보내주는 이 통로가 뭐냐면 분비관. 그래서 왜 분비샘은요 분비관이라는 걸 통해서 액체를 분비해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가 침, 눈물, 그래서 그 다음에 땀, 얘네들을 만드는 아이들. 그래서 분비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몸속에서 액체를 만들어. 근데 이 액체가 몸 밖으로 안 나오고요.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형태가 돼요. 몸속으로 분비되는 액체를 만드는 곳을 뭐라 그럴까? 내분비샘. 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에서는요 액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 속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액체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 새끼들을 싸잡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액체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들었는데요. 역할 여기서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서 그 장소에서 액체가 무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역할을 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표적기관. 그래서 호르몬은 표적기관까지 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적기관까지 못 타고 가. 얘는 분비관 타고 왔는데 얘도 분비관 타고 갈까?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어요. 뭡니까? 혈관.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액체인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혈관을 통해서 또는 책에 혈액을 통해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비관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호르몬이 통과하는 별도의 분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외분비샘이냐 내분비샘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분비관이 있어 없어 이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비관이 있는 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면 분비관이 있으면 외분비샘.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 아세요? 음식을 소화시키는 액체가 뭡니까? 소화효소. 그래, 소화효소. 자, 그러면 소화효소는요, 됐죠?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장이나 위나 그 효소들이 갈 겁니다. 그럼 걔네들은 거기까지 갈 때 분비관을 타고 갈까요? 혈관 타고 갈까요? 분비관. 맞아요. 소화액들은요, 소화액을 만드는 장소에서 분비관을 타고 위나 소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소화효소를 만드는 애들은 그래서 외분비샘에 속할까 내분비샘에 속할까? 외분비샘에 속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소화효소들이 외분비샘에 속한다. 네, 분비관을 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분비 액들이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소를 외분비샘이라고 한다. 요것만 기억. 그럴 땐 나머지는 여러분 느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외분비샘인지 내분비샘인지는요, 분비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분비관을 통해서 이동하면 외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비관 없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면 내분비샘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액체 얘네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은요, 일단 호르몬의 역할이 뭔지 상관없이 호르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글씨를 까먹었어. 호르몬의 특징. 나가 한글이 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나이가 됐어. 자, 호르몬의 특징. 자, 호르몬은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줄까요?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단백질로 만들어 이 새끼야. 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요. 단백질은 온도에 대한 민감해요. 우리 세포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온도에 민감한 거예요. 체온이 너무 높아져도 너무 낮아져도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얘 졸면 너 뒤진다. 조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본능이야. 그걸 옆에서 깨워줘야지. 친구인데. 같은 학교 친구인데. 동료애가 있어야지. 알겠냐? 자. 종이. 자, 너는 옛날에는 키가 되게 조그마지 않았냐? 신발. 자,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일정한 범위 이상이 되는 호르몬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적정 온도에서만 그래서 활동할 수 있어서요. 체온이 너무 높아져도 호르몬이 파괴돼서 그것 때문에도 우리 몸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호르몬은요, 대략 한 20도에서 40도 사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있습니까? 네, 라고 하고요. 이러한 호르몬은요, 많이 있어야 될까? 적게 있어도 될까? 호르몬은 극소량으로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극소량으로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근데 극소량으로 우리 몸을 조절하는데 얘야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너무 많아서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극소량도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결핍증이에요. 되겠냐?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호르몬이 뭔지 아니? 그렇죠. 생장 호르몬입니다. 전교 1등 할래 키 180대인데 그러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키 180대인데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키 크게 하는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입니다. 그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체온만 같은 애들 되죠. 거의 맞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입니다. 키가 2m 10을 넘어요. 거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근데 거꾸로요. 생장 호르몬이 안 나와. 안 커요. 왜 솔직해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키가 120이 안 되면 그래서 생장 호르몬에 결핍증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지 않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 그래서 자,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알겠어? 네, 이러한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 이동해서 어디에 갑니까? 자기가 역할을 하는 장소에 도착해야만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곳에 가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를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를 표적 기관. 그래서 호르몬은 표적 기관에 도착해야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곳에 가서 그 역할을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 내분비샘, 내분맥. 5군데 있죠. 그래서 자, 순서대로 갈까요? 머리에 있어요. 여기 있죠. 안 배운 거지? 중간 내용. 그렇지. 네, 뇌하수체요. 간에 있어요. 그래서 자,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이요. 우리 몸에 5군데가 있는데 일단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올게요. 일단 뇌하수체에 있습니다. 자, 뇌하수체는 간 내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내분비샘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요. 이씨. 아, 시각도. 아이씨. 그렇죠. 그래서 갑상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됐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여기 있는 갑상샘. 그래서 갑상선 안 걸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이 갑상샘이 뭘로 만들어지냐면 아이오딘으로 만들어져요. 그 아이오딘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물질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김하고 미역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갔죠. 얘가 아이오딘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오딘이 방사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걸렸었어요. 이 갑상샘. 그다음에 세 번째. 부신. 자, 여기에 잎사귀 모양으로 길게 나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 밑에 이자입니다. 이자. 부신 어디게요? 부신도 맞는데요. 부신은 어디게요? 옆에 양쪽에. 위에. 무슨 색이에요? 파색이네 색. 그래서 파 위에 볼록 튀어나온 부신이다. 여기서 듣냐?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부신 또는 부신 피질. 그 다음에 5번째가 고추. 뭡니까? 뭐지? 마늘들이 생식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5군데가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 5군데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드는지 걔네들의 역할이 뭔지 그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 5군데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선생님이 지금 엄청 민감하게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너네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좀 보면서 하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이 5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5군데에서요 각자 호르몬을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내보내면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통제하는 중추 내분비샘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중에서 대장이 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이자요. 당연히 뇌죠, 이 새끼야. 병신. 그래서 중추 내분비샘이 뇌하수체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뇌하수체가 명령을 내릴 때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됩니다. 각자 알아서 호르몬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얘가 명령 내려요. 갑상샘 호르몬 만들어. 2개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면 알겠어. 2개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그래서 뇌하수체는요 다른 뇌분비샘한테 명령을 내리는 중추 호르몬이에요. 중추 뇌분비샘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추의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럼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다른 뇌분비샘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걸 자극한다. 그래서 자극 호르몬을 그래서 갑상선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만듭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뇌하수체가 만들면 그거에 의해서 갑상선이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하는 만큼 얘가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 이렇게 되는 거야. 시스템이. 됐죠? 그래서 전체 뇌분비샘의 중추는 뇌하수체다. 얘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만큼 얘네들이 호르몬을 그때 만들어서 내야 된다. 알겠습니까? 중추 호르몬. 그래서 다른 뇌분비샘을 자극하는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 명령에 따라서 다른 애들이 호르몬을 그 양만큼 만들어. 근데 얘도 자기만의 역할도 있어.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키 크게 하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장.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키도 큽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를 자극을 막 해줘야 그래서 생장물이 막 나와서 키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앞에 봐 이 새끼야. 자, 그래서 네, 생장 호르몬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보면만 땀을 막 흘려서 밖에 나가가지고 땀을 막 흘리면요, 땀 우리 몸은 70%의 물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70%가 안 돼요. 그럼 탈진하고 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70%보다 수분량이 떨어지면 버리려고 하는 물을 다시 끌어다가 수분을 70%를 채워줍니다. 버리려는 물은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려고 쌓아둔 물 있잖아. 어디 아무 아무 새끼야. 그래서 오줌으로 가는 물을 다시 끌어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오줌의 양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오줌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요? 소변. 그렇죠. 뒤진다. 이뇨. 요자가 오줌이에요. 오줌을 내보내는 걸 줄여! 항. 줄인다는 게 항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량을 원하는 거야. 조절. 항상 90%가 돼요.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량이 늘까 줄까? 줄어요. 그래서 내 오줌량을 줄여서 내 몸에 있는 수분량을 70%를 유지시켜주는 게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목 마를 때 나올까요? 슈겔이 올 때 나올까요? 목 마를 때 나오는 거죠. 내 몸에 물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네, 그럴 때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의 수분량을 항상 70%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항이뇨 호르몬이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땀 많이 흘리고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뇌하수체는 이렇게 키 크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런 거 만들어. 자, 그러면 갑상샘은요? 갑상샘은요, 뇌하수체가 자극을 하면 그때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뭘까요? 디옥신. 네,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뇌하수체가 어떤 걸 느껴서 얘한테 자극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뇌하수체는 간내고요. 간내 역할은 뭐야? 체온 조절. 그래서 너의 체온이 너무 높은지 낮은지를 항상 감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체온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온이 높아진다고요? 아까 저장해놓은 이거 있죠. 이거 가져다가 그래서 부셔서 몰래입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체온을 높입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티옥신은요, 체온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야. 추워졌을 때. 그래서 얘는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요, 우리 몸에 물질을 몇 개 부셔서 체온을 높일까? 라고 하는 물질 대사량을 구한다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티록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게 걸려 있는 상태인데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항진증 저하증 이렇게 돼요. 그래서 티록신이 잘 안 나오면요 물질 대사량이 없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드니까 힘이 어떨까요? 부족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힘이 잘 없어요. 받아들여 이 새끼들아.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티록신이 부족해서 힘이 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되게 연약해요. 받아들여.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그죠?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 그럼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가만히 못 앉아 있어.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 그런 새끼들 있지.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 있는 아이가 옛날에 아이돌 이름이었는데 주얼리. 그래. 6.25 끝나고 났을 때 있었던 그런 아이돌 얘기죠. 거기에 있는 리더 여자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가지고요. 에너지를 계속 발생시켜요. 그래서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계속 물질을 부여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병이죠. 그 병은 전염도 안 돼요. 그냥 개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 그러면 저런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아이들은 그런 병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티록신은 너무 과다해도 문제, 너무 적어도 문제, 모든 부분 다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티록신이 너무 많으면 과다증에 걸려요. 그 과다증에 걸릴 수 있고 결핍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운 막 이렇게 너무 흥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기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얘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만큼 얘가 못 만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얘는 계속 명령을 내려. 계속 명령을 내려. 만들라니까 이 새끼야! 10개라니까! 이런 거야. 계속 명령을 내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이 새끼 못 받아들여. 그래서 그 호르몬이 여기 쌓여요. 목이 이만큼 붙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이렇게 들어와요. 목이. 그래서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티록신은 체온 조절, 물질 대사량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자. 옛날. 자, 이자는요. 우리 몸에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자 자체가 우리 몸에서 대단히 특이합니다. 제 내분비세입니까? 외분비세입니까? 어? 외분비세죠? 호르몬 만드니까. 근데 외분비세예요. 소화효소 만들잖아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이자에서 만들어서 소장에 분비돼서 3대 영양소 분해한다. 중학교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유일하게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역할을 동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얘가 내분비샘의 역할인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그때 얘가 만드는 호르몬도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혈당량을 조절한다는 얘기. 혈당량이 뭐니? 일단 그거 알자. 혈이 뭐냐? 피. 당은 뭐냐? 피 속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포는요 막 일을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세포 속에 뭘 갖다 줘야 돼? 포도당을 갖다 줘서 포도당을 부셔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세포에 언제 포도당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항상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섞여서 흘러. 그래서 전체 혈액량의 0.2%가 포도당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세포에다가 영양소를 갖다 줄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일정량.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피가 찐득거려요. 설탕 농도가 진해진 거잖아요. 찐득거려요. 그럼 피가 잘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혈당량이 너무 높으면 피도 찐득거려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그래서 오줌에 섞여서도 나오죠. 그게 뭡니까? 당뇨.
됩니다. 이때 나와야 되는 호르몬의 이름이 뭘까요? 그 펩신 인슐린. 위에 진짜 아무 말이나 한다는 애가.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을 때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 인슐린이야. 이 인슐린이 잘 안 나오면 혈당이 안 떨어져. 그럼 당뇨병 걸려. 알겠어? 그래서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맨날 병원 가서 무슨 주사 맞아? 인슐린 주사 맞아. 알겠어? 혈당량을 낮춰야 되면요. 이때 나오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 어디서 만든다고요? 이자에서. 밥 먹고 나면 인슐린 이 이자에서 막 만들어져서 분비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낮춥니까? 이런 개놈의 새끼들! 정신 안 차려. 자, 네가 먹은 밥 포도당에 그래서 네가 먹고 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있겠죠? 이 새끼를 끌어서 들어버립니다. 인슐린 포도당을 끌 겁니다. 어디로 가? 예. 인슐린이 일할 수 있는 표적기관으로 갑니다. 어딜까요? 간.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데리고요. 인슐린이 가는 겁니다. 아, 얘 좀 떠다니지 않게 다른 형태로 저장해줘. 그래서 저장해놓은 게 이거. 지방. 알아, 이년아. 그래서 네, 이걸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거기에 써져 있죠. 꼭 집어서 얘기하면 지랄이야. 나도 있는 거 알거든. 자, 그래서요. 얘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자, 얘를요. 자, 포도당을 간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12페이지 가운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포도당을 끌고 가면 이걸 간으로 가지고 가면 얘 포도당을 다른 형태로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간이 뭘로 저장합니까?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살덩어리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합성해서 저장해줘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글리코젠으로 바뀌었습니다. 되겠어? 네. 근데 애새끼들 점심시간에 밥 처먹으라고 했는데 급식 안 먹고 밖에 나가 축구해요. 그럼 어떻게 되니? 축구하느냐고 에너지를 쓰느냐고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다 썼겠지? 그럼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겠지? 그럼 피 쓰러져 뒤져. 알겠어? 그럼 포도당을 다시 갖다가 피 속에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떨어지는 저혈당증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혈당량이 떨어지나요? 혈당량을 높여야죠. 그 혈당량을 높이기 위한 호르몬도 얘가 만들어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도 제가 만들고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도 제가 만들어요. 자,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게요? 글루카곤 글루카곤. 선생님은 이 두 개의 이름이 그렇게 헷갈리는 글루카곤. 그래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면 그 호르몬은요 다시 갈아내가. 야, 아까 저장해놓은 거 좀 줘. 그거예요. 그래서 간한테 가면 간이 알겠어. 그래서 글리코젠을 뭘로 다시 포도당으로 부셔가지고 혈액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됐냐? 요 역할을 하죠. 그럼 선생님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네요? 네, 아까 얘기했죠.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건 정말 무슨 점? 그래서 기량작용을 하는 두 개의 호르몬 이름이 인슐린에서 나옵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항상 호르몬이 높으면 낮춰주고요. 낮으면 높여줘서 그래서 혈당량을 그래서 항상 일정한 양만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호르몬의 역할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항상 일정량의 포도당만 있게끔 해준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부신 콩팥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얘는 흥분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나라가요. IMF 들어는 봤죠. 경제 위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돈을 대규모 빌려다가 쓰는 부채. 그래서 발행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빚쟁이였어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IMF. 근데 실제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요. 아버지들이 다 그래서 명퇴당하셨어요. 실업자였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이혼율도 급증했고요. 자살률도 급증했던 정말 암흑기였어요. 우리나라 6.25 이후로 암흑기가 아이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웬만하면 싸웁니다. 참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요. 맨날 병원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소화가 안 돼요. 병원을 기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시대인데 그때 나라에서 2002 월드컵을 하겠대. 2002 월드컵을 하려면 경기장을 져야 되니까 또 돈 써야 돼. 그리고 경기장만 지으면 안 되고 걔네들이 먹고 잘 숙소도 만들어줘야 되고 걔네들이 왕복할 수 있는 길도 또 닦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암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돈을 쏟아부어 해서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드컵 하지마! 돈도 없어!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국제사회의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막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 월드컵 랭킹이 40에 가게 했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보다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중국보다 못하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도 없고 나가봤자 깨져.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개체국이니까 자연 참가야. 어쩔 수 없어. 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막 학원들을 하고 있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때였는데 내 새끼들은 월드컵 경기 보러 가야 된다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수업 끝내주고 집에 이제 가서 했는데 홈쇼핑에 이번에 우리나라 첫 번째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에서 첫 골을 넣으면 LG 에어컨을 50% DC 이라고 해. 행사. 그 행사를 한다는 얘기는 첫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죠? 걔네들이 머리가 나쁘지 않아? 없다는 거야. 이거 10중 8구 못 넣는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첫 경기를 하는 나라가 피파 랭킹이 10위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엄청 잘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늘 확률은 없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10대 빵으로 지냐 20대 빵으로 지냐 그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 살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바보. 우리나라가 첫 골 넣을 수 있으면 저거 행사를 하겠니? 그랬더니 내가 순간 또 납득이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막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울리기 시작해. 우와! 이런 소리가 막 들려. 뭐야? 딱 봤더니 첫 골을 넣은 거죠. 그때부터 우리 신랑이랑 싸우기 시작한 거죠. 아까 저걸 샀으면 되잖아! 첫 골을 넣은 거니까 그때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첫 골이니까 흥분해진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 2000 몇 년생이냐? 그렇죠. 2002를 알 수가 없죠. 네, 정자와 난자일 때 일인데, 그죠? 아파트가 둥슬 우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흥분해서 다 듣죠. 이거 뭐야? 우리가 공을 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골을 넣지만 후반부에는 또 우리가 뒷심은 약해. 먹을 수 있어. 끝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을 봤죠. 우리나라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경기에서 이긴 거거든요. 엄청 잘하는 나라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 순간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수가 빨라지고 막 이러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자려면 부교감이 그래서 네 자극이 돼야 되는데 부교감은 움직이지도 않아. 교감만 움직여. 이불 속에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다 동네 밖에 호프집에 가앉죠. 호프집에 가앉아서 아까 뭐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도 그 얘기를 하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옆 테이블과 같이 붙여놓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몰랐던 사람들하고 또 막 얘기를 하고요. 애새끼들 흥분이 되니까 내일 시험이고 뭐고 없어.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기 시작해. 대한민국 따당 이거 하고요. TV에서는 돈 벌어야 되니까 아까 했던 경기를 계속 리플레이하고 드라마고 뭐고 다 올 수가 골 넣는 장면만 계속 보여드리고 그 순간 우리나라를 이끈 감독이 누구게요? 히딩크. 들어봤습니까? 그 위대한 감독에 대한 태어난 집부터 찾아가서 여기 출생에 어떤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20명의 축구 선수들 이력이 뜹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보죠. 그리고 다음 경기를 언제 한대? 누구랑 한대? 그 경기를 다 찾아서 보죠. 그러면
열변 토론하고 그럼 그걸 보냐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회사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 어제 그거 봤어? 나도 봤어. 이거 하죠. 그러느라고 기운을 다 써가지고요. 힘도 없어. 그 다음날 오면 불면증에 잠을 못 자도 우리 엄마가 꼴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됐던 우리 엄마는 어제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배가 고파요.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어제 그 아줌마 만나면 또 얘기합니다. 동네에 화합이 잘 되죠. 이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한 것까지 아세요?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광화문에 가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빨간 옷을 입고 가죠. 다 앉아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데 응원 끝나고 기분 좋으니까 쓰레기도 다 주워서 갖다 버리는데 그 광경을 유럽 애들이 보니까 지네들은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 뭐냐? 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찍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 급격히 상승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 공부가 엄청나게 잘 됐던 시대. 그때 우리를 흥분시켰던 호르몬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절대 이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장박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은요 교감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 알겠냐?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요 흥분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막 수다 들다가 나니까 딥슬립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드는 호르몬이 무심피질에서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내과에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질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내일 경기가 궁금해서 오늘 못 죽어. 자살률이 급격히 감소해요. 더 신기한 거 아세요? 암센터에 죽은 사람이 없어. 정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경기가 궁금해서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생식샘은요 성호르몬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남자는요 남성 호르몬 어디서 만들게 해요? 정자 만들어 보죠. 어때요? 정자 만드는 장소 속자 정수요. 그래서 이 정수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변성기 맞니? 어깨 벌어지고 털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이름은 몰랐대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자,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의 여성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난자를 내는 장소 단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가슴 나오고 허리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생리하기 시작하고 엄마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런 성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생식샘입니다.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이 호르몬과 신경계와 호르몬은 결국은 뭐냐? 얘네 둘은요. 결국은 우리 몸이 항상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내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다양하게 바뀌어도 내 몸은 항상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계와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내 몸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그 항상성 유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애를 항상 유지해줘야 돼? 뭐가 항상 일정해야 될까? 체온. 첫 번째가 온도이고 체온입니다. 내가 하나 볼게요. 우리 몸의 체온은 몇 도인 게죠 항상? 36.5. 오! 알아버렸어. 36.5도로요.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구.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계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뭘 것 같습니다. 수분을 유지해야죠. 내 몸의 전체의 70%를 수분을 유지시켜줘야죠. 수분이 너무 많으면 휴메려워요. 수분이 너무 작으면 수분을 끌어들이려고 무슨 호르몬 나오는 거였어요? 뒤져 이씨! 항인유. 그렇죠.
됐어. 뇌하수체에서 뭐 나와야 되니? 항이뇨 호르몬. 됐죠? 수분이 너무 많으면 오줌으로 버리면 되고요. 부족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됐어. 그러면 얘 표적기관은 뭘까? 그 뇌하수체. 뇌하수체에 물이 없는데 새끼야. 거기 가서 물을 어떻게 빨아들여 새끼야. 어디겠습니까? 오줌을 콩팥에서 만들잖냐. 거기 가서 물을 재흡수한다고 좀 되겠어요. 네. 참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혈당량. 혈당이 너무 높아졌어. 그럼 혈당을 낮춰야 되겠죠?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누구라고요? 인슐린.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 글루카곤. 하나 더 있어요. 아드레날. 얘도 흥분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막 공급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표적 기관은 어딜까요? 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항상 얘네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와 호르몬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하나 보면 자, 피드백 작용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항상성 유지하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우리 몸에서 너무 더워. 체온이 높아져. 체온이 상승해요. 36.5도보다 체온이 높아져요. 그럼 체온을 낮춰야 되겠죠? 어떡합니까?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하려고 뭐 합니까? 우리 땀샘에서 뭘 만들어요? 땀을 만들어서 분비해요. 됐어? 네. 땀을 만들어서 분비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됐어?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은 뭐 합니까? 줄여요. 됐죠? 물질 대사량을 줄여서 에너지를 조금만 생산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됐습니까? 네.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야. 근데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낮아져. 그럼 어떡합니까? 티로신을 분비해서 물질 대사량을 높여주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면 체온이 낮아진다는 걸 누가 인지하니? 누가 인지하니?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이 새끼 체온 낮아졌네. 큰일 났네. 체온을 높여야 되겠네. 그러려면 누구한테 말해야 돼? 야, 체온 높이는 호르몬 만들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갑상선. 갑상선한테 어떻게 얘기해? 갑상선. 작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보내줘. 됐어? 그럼 갑상선이 알았어. 만들게. 그래서 얘가 뭐 만듭니까? 티록신을 있어요. 근데 이 티록신은요. 티록신이 나오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얘는요. 물질 대사량을 활발하게 해서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오면서 얘가 뇌하수체를 합니다. 야, 나 나왔어. 이제 그만 자극해. 됐어? 라고 하는 자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혈당 실제로 물질 대사를 활발히 해서 에너지 대사량을 높여서 체온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의 티록신은 나와서 뇌하수체한테 나 나왔으니까 그만 자극해! 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주게끔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피드백. 그러면 얘는 너 나왔구나! 나 그만 자극할게!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오게 해줍니다.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요. 얘네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일정한 온도가 되게끔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그래서 너 나왔니? 나 나왔어. 그만 자극해. 라고 하는 주고받는 걸 우리 뭐라 합니까? 피드백. 이러한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만 자극해야지 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혈당량을 조절할 때도 수분을 조절할 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한테 가서 나 나왔으니까 그만 자극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드백 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항상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
신경계 반응이야. 근데 똑같은 일을 왜 두 개가 해? 그게 얘의 장점을 얘가 안 가지고 있고요. 얘의 장점을 얘가 안 가지고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 누가 빠를까요? 호르몬을 자극하는 게 항상성 유지하는 데 빠를까요? 신경계의 자극에 의해서 항상성 유지하는 데 빠를까요? 신경계. 그렇죠. 신경계는 뉴런소에 뜨드드드 가는데 호르몬은요 내분비샘에서 액체 만들어서 혈관 타고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반응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얘는 반응 속도가 대단히 느리죠. 그래서 그럼 얘는 없애면 되잖아. 얘 혼자 하면 되잖아. 얘는요 한순간 딱 반응하면 그걸로 끝. 저기서 뭐가 날아와? 그럼 한번 피하면 그걸로 끝. 그래서 네 얘는 반응하는 지역이 국소적으로 작습니다. 좁은 공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말아요. 근데 호르몬은요 넓은 지역에 반응합니다. 내 몸 전체의 체온을 유지. 알겠습니까? 네, 얘는 좁은 지역이고요. 얘는 넓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 전반적인 걸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36.5도가 될 때까지 체온을 높이거나 낮춰요. 그래서 한 번 일시적으로 반응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 납득돼? 네. 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요. 10분만 끌어